교과서에서도 외면의 거칠애보다는 내면의 미가 더 아름답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일 때도 정작 나오면 겉모습에 현혹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명품에 눈이 돌아가며 허무맹랑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날개 돋친 듯 팔리나 봅니다. 저도 젊은 시절 겉모습 때문에 낭패를 당한 일이 있었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부러울 것 없던 부잣집 딸로 태어났지만 워낙 부모님들이며 친척들이며 근검절약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한 번도 돈이나 물건들을 허투루 쓴 적이 없었습니다. 허나 모든 게 정도가 적당해야지 지나치면 안 된다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말이 근검절약이지 궁상에 가까워 가족 모두가 인생을 서럽게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학자로서 배부른 동물보다는 배고픈 선비가 되겠노라고 저와 5명의 형제 자매들을 교육시켰고 워낙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음에도 있는 티를 결코 내지 않으셨습니다. 참 그런 구두쇠가 없었던 양반이셨죠. 자린고비가 따로 없을 정도로 식사 찬에도 3가지 이상이 올라가면 불호령이 떨어졌고 고기 반찬은 생일 때마다 미역국에만 넣어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옷이나 신발은 그나마 거칠으라고 있는 티는 좀 나야 한다면서 처음 살 때는 메이커로 비싼 걸로 샀지만 그걸로 온 형제자매들 줄줄이 물려 입히고 막내 차례가 올 때에는 이미 너덜너덜한 상태가 되었지요. 대신 유일하게 아끼지 않은 게 있다면 자식들 교육비랑 매달 정기적으로 내는 기부금이었습니다. 덕분에 아버지는 동네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고 딸 자식들이고 아들 자식들이고 그 당시 드물게 공부를 하고 대학물까지 먹게 되었지만 항상 겸손하고 알아도 모르는 척 나서지 않음을 덕목으로 알고 살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묵묵히 아버지의 내조와 자식들 뒷바라지하는 우리 어머니가 있으셨는데요. 평생을 가족으로서 그 많은 돈 구경 한번 못 해보고 돌아가셨는데 안타깝게도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거 하나 못 찍어 바르고 인생을 마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전복죽이 먹고 싶다고 하셨지만 결국 못 넘기고 돌아가신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으로 비참한 삶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저희 자식들에게 돈에 대해 새삼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어머니의 인생을 쭉 지켜보면서 당연한 듯 알고 살았던 게 때로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무조건 아껴야 잘 산다 했지만 솔직히 돈이 좀 있으면 쓸 줄도 알아야지 나라 경제도 돌아가고 할 텐데 무턱대고 아끼며 구질구질 사는 게 싫더라고요. 차고 넘치게 돈 있고 땅 있고 집 있으면 뭐합니까? 정작 쓸 수 없는 돈이라면 그림의 떡일 뿐이죠. 우리 어머니께서도 아버지 눈치 보느라 제대로 그 많은 돈 쌓아놓고 변변한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입고 돌아가셨습니다. 숨이 넘어가실 때 얼마나 한스러웠던지 자식들만 따로 불러 모아 유언을 남기셨지요. 너희는 절대로 너희 아버지처럼 살지 말거라. 있는 자가 써야지 없는 자가 쓸 수 있는 긴데 세상 한번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리 사람을 돈 때문에 서럽게 만들고 절벽으로 내모노. 없으면 그러려니 하며 한이라도 없지. 있어도 치질 궁상으로 살며 못 쓰니 참으로 미련하지 않겠나. 불쌍한 내 새끼들. 너희들은 절대로 돈 때문에 울거나 서럽거나 힘들거나 하지 말거라. 사람이 돈을 지배해야지 돈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안 된다. 너희 아버지는 근검절약에 지나쳐 가족들을 불행에 빠뜨린 가장이다. 니들만큼은 아버지 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말거라. 알았제?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 형제들 마음에 새겨져 돈 때문에 결코 서럽게 살진 말아야겠다 맘먹었답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셨던 아버지께서는 그게 그리 마음이 걸리셨던지 우리 어머니 저 세상 가는 날 통곡하시고 슬퍼하셨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제일 좋은 수의와 관에다 모시고 배산임수 지역의 엄선한 공업묘지에다 어머니를 잠들게 하셨다죠. 허나 그건 아버지의 자기 위안일 뿐 저희 형제들 그 누구도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두둔하질 않았습니다. 제 형제들은 부모님들의 삶을 지켜보며 우리는 절대로 한 번 사는 삶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자며 마음먹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이젠 생각을 고쳐 잡수셨겠지 싶었지만 제 버릇게 못 준다고 지독한 근검절약은 여전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아집만 강해지시고 꼬장꼬장해지셨는데 아버지께서는 눈에 독을 품고 아껴야 잘 산다라는 말을 남발하셨고 저희 형제들은 그 덕택에 하루빨리 결혼을 하며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억눌러왔던 마음이 터지며 부작용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특히 첫째 언니와 막내는 일찍이 으리으리한 부잣집에 시집가서 이제껏 못 누린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는데 온갖 명품이며 보석이며 자기가 긁고 싶은 대로 돈을 펑펑 써제끼는 부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항공사, 백화점 VVIP는 따놓은 당상인 그들이었는데 그동안 움츠렸던 돈을 너무도 자유롭게 펑펑 써제낀 대가를 나중에 받긴 하더라고요. 어떡해 언니, 우리 그이가 나하고 그만 살고 싶대. 그깟 카드 좀 긁었다고 어떻게 지혜 낳아준 부인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내가 썼으면 얼마나 썼다고. 병고도 하기 전에 바로 인생에서 퇴장이라는데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고 라는 소리를 해댔지만 형부와 제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끝내는 언니와 막내의 사치를 감당 못하고 이혼을 결정했답니다. 사실 쇼핑도 중독이고 돈 쓰는 맛을 이미 알아버렸는데 줄이기가 쉽지 않았죠. 두 돌싱들은 갈 곳 없어 친정집으로 들어오자 아버지는 소방 맞은 딸하고는 상종 안 한다며 냉정하게 쫓아버렸고 결국 지금은 둘이 전세살이하며 그나마 배운 게 있어 학원하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언니와 동생은 여전히 감정이 안 좋아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게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아버지는 그 딸들이라면 치를 떠시고는 당시 노처녀인 제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봐라, 네 언니나 동생 저렇게 돈 무서운 줄 모르고 펑펑 써제끼다가 소방 맞고 살아가고 있는 거. 내 딸년들이라고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러워. 사돈들이나 사위한테나 가정교육 제대로 못 시킨 죄인이 되었으니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부끄럽다. 넌 반드시 내 가르침대로 살아가며 근검절약하는 정신으로 서방 잘 모시고 자식들 잘 키우는 현모양처가 되거라 라고 말해주었는데 이미 가장이 되어 또 한 번 각성하는 계기가 된 오빠들은 덩달아 아버지의 말에 눈치를 보다가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나도 어머니 그렇게 돌아가신 후로 구두쇠인 아버지가 참 원망스러웠는데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해서 가장이 되어보니까 왜 아껴야 하는지 알 것 같더라. 애 생기고 나니까 월급에 비해 나갈 돈이 어찌나 많은지 까딱하면 파산하겠더라고. 적당한 소비라는 게 대체 뭔데? 그거 다 상대적인 거야. 기준이 없잖아. 아껴 쓰는 게 결국은 적당히 쓰는 거라니까. 예전 현대 고 정주영 회장 봐봐. 근검절약의 표본이잖아. 아껴야 잘 사는 거고 잘 살아야 부자가 되는 거야. 우리 와이프에게도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 했어. 그거 다 아버지 사회사업으로 돌리실 것 같다고 희망도 꺾어버렸지.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여러 번 했지만 그 이후에는 와이프도 돈 아껴 쓰고 맞벌이 하려고 하더라. 난 어렸을 때는 아버지 이해 못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존경하고 우리 아버지 멋진 분이라고 생각해. 니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그래, 내가 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게다. 내가 이래봬도 많이 배운 사람인데 가치 없는 것을 니들에게 교육시켰겠냐?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고 잘 사는 법이다. 네 오빠 말 허투루 듣지 말고 잘 새겨들 들어. 알겠냐? 그러나 전 오빠들의 시커먼 속내를 눈치챘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어도 제 눈에는 오빠들 머릿속의 계산이 훤히 보이더라고요.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아버지의 유산이었지요. 아버지의 유산을 서로 받기 위해 딸랑딸랑거리며 진작에 종이 되고자 했던 겁니다. 끝까지 아버지가 돈을 풀지 않은 채 자식들이랍시고 일찍이 뭐 하나 해준 게 없었는데다 물론 아버지가 기부는 하시지만 적당히 명예를 위한 기부인 속내임을 알고 있었고 모든 재산을 남에게 줄 만큼 마음 넓은 분은 또 아니라 여겼기에 우리는 수백억의 빌딩을 유산으로 받을 날만을 기다리며 열심히 현실에 적응하고 살아야 했지요. 큰언니와 막내는 이미 아버지의 눈밖에 탈락한 죄로 경쟁자가 줄은 셈이었고 그만큼 떨어질 유산도 더 확보가 되었으니 오빠들 딴에는 좋았겠지만 제 딴엔 참으로 씁쓸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유일하게 남은 딸인 저를 예뻐하시며 아끼셨는데 30이 넘도록 시집을 못 간 딸이 눈에 밟히셨던지 열심히 중매 자리를 알아봐 주셨습니다. 여러 사람의 만남 끝에 겨우 남편감으로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남자는 특히나 아버지께서 사윗감으로 마음에 드신다고 제게 밀어붙인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한 후 실체가 밝혀진 이후에는 아, 이래서 아빠가 떡잎부터 알아보고 밀어붙였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결혼 전엔 몰랐지만 알고 보니 남편도 아버지랑 똑 닮은 자린고비형 인간이더라고요. 그 남자는 방에 쓰레기통을 한 달에 한 번 비워내기도 힘들 정도로 나가는 게 없었고 자체 재활용을 하며 사용할 때도 많았답니다. 허나 감쪽같이 숨겨서 저는 그때 몰랐어요. 연애 초반에는 키도 훤칠하니 눈도 부리부리하고 호남형의 외모에 집안도 좋다고 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연애 시절에는 제게 돈도 참으로 잘 쓰고 저를 아끼는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을 열게 되었는데 실체는 전혀 아니었던 거죠. 당시 하나부터 열까지 어찌나 제 취향에 대해서 잘 알고 속속들이 잘 맞춰주는지 저는 그게 운명인 줄 알고 이 남자라면 내가 믿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싶어 하늘에 달려있던 눈을 낮춰 제 남편에게 고정을 시켰던 거죠. 그치만 이것도 아버지의 정보력이 상당히 한몫한 거더라고요. 보자마자 그 친구가 마음에 들어 어떻게든 사위 삼고 싶어 내가 다리 좀 제대로 놓게 됐지. 덕분에 우리 딸 시집도 보내고 마음에 드는 녀석도 내 사위로 삼게 되고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얼마나 좋아? 안 그러냐? 저희 남편은 미국으로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이었는데 가르침에 뜻이 있어 대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었고 시댁은 대대로 뼈대 있는 양반 집안으로서 검소한 분들이셨습니다. 허나 쓰실 때는 확실하게 쓰셔서 장학재단을 만들고 여러 곳에 기부를 하기도 하니 시댁이야말로 제대로 가치 있는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셨죠. 아버지랑 비슷했지만 다르더라고요. 시댁이 진정한 명품이라면 아버지는 명품을 담고 싶은 가품 정도요. 다만 그 집 아들인 남편은 아주 저희 아버지와 부자지간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그 집 자재를 제 남편으로 콕 점찍어 놓은 것이었어요. 과연 시댁은 쓸 때 쓸 줄 아는 분들이라서 남편 명의로 장가갈 때 집을 한 채 해주었고 시댁이 가까운 덕택에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우리 집 냉장고를 채워놔 주셨습니다. 우리는 청와대에서 멀지 않는 집에서 마당이 딸린 빨간 벽돌의 단독주택에서 살았지만 집에서는 맨날 저희 아이들에게 언제나 불 꼭 끄고 다니고 신발도 밑창이 너덜너덜해지거나 옷도 낡거나 해질 때까지 입게 하곤 했어요. 한 번 살 때는 메이커로 좋은 신발 좋은 옷을 사기는 했는데 이럴 때 불현듯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데자뷰였죠. 행여나 제가 엄마 팔자로 물려받아 살진 않을까 겁이 덜컥 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워낙 아껴 쓰는 사람이었지만 남편의 근검절약 철학에 치가 떨릴 때쯤이면 한 번씩 참던 게 터져나왔습니다. 나 다른 건 몰라도 자라나는 애들한테 먹는 거 입는 거 아끼는 꼴은 못 봐요. 내가 그 서름 다 알아서 내 자식만큼은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고 나 또한 우리 엄마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당신도 우리 아버지처럼 뒤늦게 어머니 돌아가시고 왜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요. 라고 말을 하니 움찔거리기는 했지만 남편은 여보란 듯 당당하게 주머니 속 빈 지갑을 내밀며 물러서지 않더라고요. 이것 봐. 나 돈이 정말로 없어서 그래. 내가 장인어른처럼 꿍쳐놓은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월급 받는 대로 그 안에서 생활해야 하는데 애들 크니 교육비 하려면 저축도 해야 하고 생활비도 써야 하고 나중에 돈 나갈 때가 많으니까 지금이라도 조금씩 아끼라는 얘기였지. 나 당신이 말하는 자린고비형 구두쇠 그런 사람은 아니야. 왜 장인어른이랑 나랑 비교하는 건데? 됐고요. 돈이 모자르면 내가 나가서 벌도록 할게요. 마침 우리 큰언니랑 막내 동생이 학원을 운영하는데 가르칠 선생님이 더 필요하다고 나더러 나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나가면 월급은 받아오니 그 돈으로 내 맘대로 맘 편히 쓸게요. 뭐? 큰언니랑 막내 동생? 사치 심해서 이혼당했다던 그 처형이랑 처제? 우리 집안 사람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불명예스러운 언니와 막내의 이혼까지 들먹이며 남편은 미간을 찌푸리고 펄쩍 뛰었습니다. 처형과 막내 처제 하는 학원에는 절대 안 돼. 처형과 처제 둘 다 씀씀이 해뻐서 이혼했다는데 같이 있으면 얼마나 휩쓸리겠어. 잘하고 있는 당신이 괜히 물들까봐 걱정스러워서 그래. 당신 가방 끊긴 건 알겠지만 난 여자가 결혼했으면 사회생활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난 대학교 교수이고 보는 눈들이 많은데 돈 그거 좀 아껴 쓰면 되지 와이프 돈 때문에 일 시켰다는 무능한 남편 되고 싶진 않아. 당신 재능은 엄한 데 쓰지 말고 애들 클 때까지는 교육 잘 시키고 와이프로서 집안 살림에만 신경 써줘. 난 그거면 돼. 내가 누구보다 당신 믿는 거 알지? 그럼 생활비라도 좀 더 넉넉하게 가져다 주던지. 당신 물가가 날이 갈수록 오르는 거 모르지? 애들 간식 같은 것도 이것저것 사 먹이려면 비싸. 성장기에 있는 애들이라 영양제도 챙겨 먹여야 하는데 당신 그런 돈은 안 주잖아요. 우리도 안 먹는 영양제를 왜 팔팔한 애들을 먹여. 밥 잘 먹으면 되지 무슨 영양제야. 우리 집에서 비싼 반찬이며 먹을 거 다 가져다 주는데 아쉬운 게 뭐가 있어? 그걸로 그냥 다 해결하도록 해. 무슨 또 돈 쓸 궁리만 그렇게 해. 여자들 그거 돈 쓰고 싶어서 다 반짝값 핑계 삼는 거야. 이번 달 가계부나 내놔봐. 내가 준 생활비 갖고 얼마나 똑똑하고 현명하게 썼나 봅시다. 이렇듯 생활비나 돈 탔을 때마다 쪼잔하게 항상 가계부를 요구하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었고 소비를 분석해서 잔소리 듣는 것도 매번 지겨웠습니다. 아이들 물건 사줄 때마다 일일이 남편의 허락을 받고 비위를 맞추며 사야 할 때마다 성질머리가 돋아서 이거 몰래 돈을 벌어야 융통이 되겠구나 싶어서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매번 집에다 감시하듯 전화를 하는 바람에 통 나갈 수가 없었으니 미치겠더라고요. 언니랑 동생 네 학원 말고 다른 곳에 취업을 한다고 해도 도통 믿지를 않으니 스트레스 받아 흰머리도 많이 나서 약국에 염색약 사러 갔다가 어디 돈 벌 궁리가 없을까 곰곰이 생각했는데 마침 그곳에서 약 사러 온 이웃 주민의 가사도우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집안일 하다 손가락을 다쳤던지 연고와 밴드를 사러 왔더라고요. 제가 염색약을 받아드니 물끄러미 바라보다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 사모님은 소윤수 집에서 염색하시나 봐요. 전 교수님 사모님은 다 미용실 가서 염색하시는 줄 알았는데 참 소박하시네요. 그거 뒤에 할 때 만만찮은데. 저도 염색은 미용실에서 해요, 사모님. 마치 제게 염색할 돈도 없냐는 듯이 들려서 거슬렸는데 어차피 이웃들이며 알만한 사람들은 우리 집 양반 구두쇠인 거 다 소문난 마당에 창피할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제 신발이며 옷들이며 다 낡아 후줄근해 보이니 빨리 돌아가야지 싶었지만 이웃 주민이 저를 가만 보다가 생각난 듯 제안을 하나 하더라고요. 내가 사실은 짬짬이 부업으로 하는 게 있는데 사모님 혹시 좀 괜찮으시다면 집에서 가만히 부업이라도 하실래요? 요게 은근히 돈벌이가 쏠쏠하거든요. 라고 하는데 그 말이야말로 제가 이제껏 듣던 중 가장 반가운 소리이자 달콤한 소리였고 가사도우미에게 후광이 비춰지며 제 은인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못 모르는 사람들은 친정시댁 잘 살고 남편은 교수인데 무슨 돈을 버느니 하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아는 사람만 아는 속사정이 또 있었으니 저는 자존심이고 뭐고 얼른 저 제안을 잡기로 했습니다.
고마운 가사 도우미의 소개로 저는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시간이 잠깐 빌 때마다 부업을 하게 되었어요. 아시잖아요. 인형 눈알을 붙이거나 박스를 접거나 지우개에다 포장을 입히는 것들, 그거 다 손으로 일일이 하는 거였거든요. 서로 하려고 해서 이 분야도 경쟁이 만만치 않다 더이다. 몇 시간 TV 보면서 손을 움직이면 금방 뚝딱 한다고 해서 작업할 것들을 받아왔는데 생각보다 거대한 양에 크게 놀랬고, 또 생각보다 복잡하고 하기가 쉽질 않아 또 한 번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부터 워낙 손재주라고는 없어서 만들기도 그림도 잘 못 그리긴 했었거든요. 그게 아직도 여파가 남았었던 건지 시간이 지나도 손에 익기는커녕 실수만 늘어나고 하나하나 꼼꼼히 하자니 끝이 보이질 않고 밀려드는 작업량을 다 하지 못하는 데다 교수 남편 얼굴에 먹칠할까봐 애들이나 남편에게 들키지 않고 해야 했는데 그것 또한 스트레스고 근심거리였습니다. 소일거리 하려다 이거 괜히 병나겠다 싶어서 결국 못하겠다 두 손 두 발 들고 반납해야만 했지요. 부업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만 쪼들리는 생활비를 어디서 충당해야 할지 돈 나올 곳을 열심히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기가 막힌 수입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시댁 식구들이 집이 오래되어 전체적으로 수리를 해 저희 집에 2주 정도 머무는 일이 있었는데 아버님께서 잔을 즐기시는 편이라 항상 저녁 드시고 집에서 맥주를 사다가 드셨더랬죠. 그러다 보니 병이 쌓이기 시작한 건데 이걸 모아 슈퍼에 가져다 주니 돈을 주는 거였습니다. 자요, 이만큼 버셨습니다. 다음번엔 빈병 있으면 또 가져오세요. 와, 참으로 신세계더라고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래도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남편도 이런 재활용을 모아서 돈을 받는 건 좋아라 했기 때문에 저는 밖에 운동 삼아 산책한다는 핑계로 쓱 들러와 빈병이나 박스 등을 주워와 슈퍼나 고물상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운이 좋을 때는 정말 많이 주워와 그걸로 애들 간식 사줄 정도는 되었는데 알고 보니 저처럼 빈병이나 폐지 등을 주워서 파는 주부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게 쏠쏠하게 보탬이 되자 저는 늘상 제가 밖에 나가서 처형처제랑 일할까봐 노심초사하며 전화하는 남편을 떼내기 위해 장황하게 남편에게 구실을 만들었어요. 여보, 나 아무래도 요새 동네 쓰레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솔선수범해서 봉사활동 좀 하려고 해요. 애들 다니는 길에 쓰레기 뭉탱이로 있는 것들이 영 눈에 거슬리고 그렇더라고요. 혼자 하는 거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거니까 걱정 말아요. 알았죠? 번 돈으로 애들 뭐라도 사줄 수 있으니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밖에 장을 보러 갈 때나 잠깐 이웃집에 갈 때 동네 구석에 버려져 있는 빈병이나 폐지 같은 것들을 주워 파니 어느새 이게 용돈벌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제 모습을 어쩌다 시댁 친척들이 보았든지 어느 날 절 시댁에서 호출해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불쌍해 보였던지 아니면 무슨 말이 들어갔던지 제게 두툼한 돈봉투를 주셨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생활비에 보태 쓰거라. 오죽하면 네가 빈병을 모아다 팔고 생활하는데 보탰을까. 내 맘이 아팠다. 네 신랑이 워낙 근검전략하는 게 몸에 배어서 가끔 부모가 볼 때에도 지나칠 때가 있어. 내 너 보기 면목이 없구나. 친정아버지 곁에서 사는 것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기껏 출가해서 남편마저 똑같은 녀석을 만났으니 네 맘 고생이 오죽할꼬. 아유, 불쌍한 것. 이걸로 모자란 거 쓰고 너 쓰고 싶은 대로 쓰려무나. 네 신랑한테는 비밀로 하고. 라고 했지만 아무리 시부모님께서 주시는 돈이지만 돈을 받기가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자존심도 좀 상했습니다. 괜히 이걸로 남편 얼굴 깎아먹는 것 같고 제가 남편 돈으로 제대로 살림을 못하는 것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아서 불편했습니다. 물론 시부모님께서는 워낙 좋으신 분들이니 분명 제가 어디서 폐지를 팔아 생활비에 보탠다는 말을 듣고 진심으로 돕고 싶어 돈봉투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신 시부모님께 제가 폐지나 빈병 주어서 돈을 번다는 말은 행여 남편이 자존심에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 비밀로 붙이고는 무겁게 시댁을 나오게 되었네요. 저는 또 시댁한테 걱정을 끼쳐드릴까봐 그 후부터는 몸살이며 되도록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치만 제가 애들한테 한번 해주기 시작하니까 이미 애들은 저한테 용돈이며 이것저것 아빠 몰래 기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돈 없다고 애들한테 못 줄 때마다 아이들 실망하며 기죽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다시 본능적으로 활보하며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한 건데 제 눈에는 돈으로 보여 훨씬 눈에 잘 띄었고 하다 보니 이것도 다 스킬이고 요령이 생겨서 점차 벌이가 나아지더라고요. 근데 재밌었던 것은 그냥 남편에게 말했었던 것처럼 동네 쓱 돌며 청소도 하고 재활용은 모아서 팔기도 하니 주변 사람들은 저를 동네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솔선수범하는 주민으로 인식하고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작은 미흡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이 있죠. 어쩌다 보니 소 뒷걸음치다 쥐잡은 격이었습니다. 그저 남편 몰래 용돈벌이라도 하려고 재활용을 모아 팔고 그걸 숨기려고 앞장서서 동네 청소한다는 구실로 돌아다니니 자연스럽게 저와 남편에 대한 존경심도 나날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교수 사모님이나 되시는 분께서 저렇게 동네 쓰레기도 다 줍고 다니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언제든 도울 테니 말씀만 주세요. 저희도요, 사모님 동네 청소하는 것을 보고 저도 항상 우리 애한테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준다니까요. 재활용 처리한 돈으로 기부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